김서연 부장. 그룹웨어에 뜬 일정 초대를 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다. 제목도 없고 설명도 없이 그저 박 부장과의 오전 9시 반 1대1 면담이라는 알림뿐이었다. 주중에 그것도 파이프라인 회의 직후라니. 나는 무심코 수락 버튼을 눌렀지만 뱃속은 케이블이 끊어진 엘리베이터처럼 곤두박질 쳤다. 이런 영화는 전에도 본 적이 있었다. 스포일러를 하자면 결말이 승진은 아니었다. 내가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 박 부장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마치 돈이라도 빌려간 사람처럼 플라스틱 칼로 바나나를 쿡쿡 쑤시고 있었다. 왔어. 그는 웃음기 없이 말했다. 억지로 쥐어짜낸 듯한 가식적인 열정이 담긴, 마치 자신의 강점을 다시 한번 평가해 볼 생각은 없냐고 묻기 직전에 사람들이 쓰는 그런 톤이었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악수도 서론도 없었다. 그는 노트북을 깬 돌려 마치 출생신고서라도 보여주듯 반쯤 완성된 조직도를 내밀었다. 고객 이탈 관리 파트를 전략운영팀 산하로 옮기기로 했어. 그가 말했다. 윗선에서 결정된 사항이야. 그러고는 웃었다. 이는 드러내지 않은 그저 회사원의 상투적인 미소였다. 김 부장은 당분간 특별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특별 프로젝트. 간식을 제공하는 유배지를 부르는 그들만의 용어였다. 나는 표정을 유지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근육의 기억 덕분이었다. 회사의 수익이 밑빠진 독처럼 새어나가는 걸 7년 동안 막아온 사람이 자기 감정 하나 통제 못할 리 없었다. 나는 천천히 딱 한 번 고개를 끄덕인 후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어떤 종류의 프로젝트입니까? 그는 마치 내가 암산이라도 해보라고 한 것처럼 눈을 깜빡였다. 아, 그거 있잖아. 그가 허공에 막연하게 팔자를 그리며 말했다. 고객 유지 관련 업무들이지. 로열티 프로그램이나 내부 툴 같은 거. 고객 대면 업무는 아니지만 여전히 가치 있는 일이야. 여전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말은 이렇게 번역된다. 중요한 일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널 해고할 배짱은 없어. 나는 그의 등 뒤에 있는 스크린을 쳐다봤다. 내 대시보드가 열려 있었다. 마케팅팀이 CSV 파일조차 읽을 줄 모르고 영업팀이 재방문 고객과 유령 고객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3년 차에 내가 직접 만든 바로 그 대시보드였다. 탭은 엉망이었고 필터는 제멋대로였다. 그는 자기가 뭘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이탈 관리는 누가 맡게 됩니까? 나는 이미 알면서도 물었다. 그가 씩 웃었다. 최 대리한테 한번 맡겨보려고. 의욕이 넘치잖아. 신선한 관점도 있고. 최 대리. 살아있는 링크드인 게시물 같은 인간. 목소리만 크고 SQL은 다룰 줄도 모르며 한 번은 고객과의 통화에서 고객 유지율과 순추천 고객 지수를 혼동해놓고 발표 자료 탓을 했던 인물. 대시보드는 감성이고 사용자 세분화는 지나친 간섭이라고 생각하는 그 최 대리 말이다. 나는 다시 한번 같은 속도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존엄성에 갈라진 기반주의로 보이지 않는 테이프를 감으면서도 일단은 순응하는 신호를 보낼 정도의 움직임이었다. 박 부장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착각했는지 고급 사무용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다. 변화가 힘들 수 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건 재충전의 기회야. 김 부장은 이탈 관리만 너무 오래 했잖아. 이제 좀 더 넓게 봐야 할 때도 됐지. 넓게 봐라. 마치 내가 지난 수년간 고객 행동을 깊숙이 파고들어 그들이 확인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이탈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된 사실을 모르는 사람처럼 말했다. 나는 우리의 고객 유지 모델을 거미줄처럼 구축했다. 조용하고 섬세하며 지독하게 끈끈하게 모든 신호가 중요했다. 모든 이탈에는 단서가 있었다. 이제 그들은 이탈 집단 churn, 시오헐디 무슨 고객 생일 파티 같은 거냐고 물었던 사람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솔직한 말을 뱉었다가는 사무실 벽에 구멍이 났을 것이다. 그는 방금 훌륭한 멘토링을 마쳤다고 생각하는 듯 관리자들이 짓는 특유의 느릿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악수도 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왔다. 속은 뒤집어지는 것 같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다. 자리로 돌아와 사내 메신저를 끄고 빈 네이버 문서를 열어 맨 위에 날짜와 시간을 입력했다. 그리고 새 단어를 썼다. 그들이 이탈 관리팀을 재배치했다. 그 아래에 덧붙였다. 대시보드는 덮어쓰기 될 것. 예측 모델은 더 이상 보호되지 않음. 소유권 불분명. 놀랍지는 않았다. 그저 조용히 가슴이 무너져 내릴 뿐이었다. 몇 주 전부터 벽에 쓰인 경고를 보고 있었다. 이중으로 잡힌 회의, 애둘러 하는 칭찬, 워크플로우를 재고해야 한다는 갑작스러운 긴급함 같은 것들. 박 부장은 내가 하는 일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내 발표 자료가 자신을 유능해 보이게 만든다는 것만 알았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임원이 왔고 박 부장은 팀 플레이어로 보이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그리고 팀 플레이어는 구시대의 임무를 지키지 않는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구조조정 버스 아래로 그들을 밀어 넣는다. 최악은 화가 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아직은 그저 피곤했다. 섬세하고 진실한 무언가를 애써 만들어 놓았는데 누군가 그걸 사용법도 모르는 더 반짝이는 장난감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을 지켜볼 때 느끼는 그런 피로감. 술 취한 선원들이 무드 등을 원한다며 등대의 전구를 뽑아버리는 것을 지켜보는 등대지기처럼 피곤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굴욕감이 여전히 귓가에서 맴돌고 있었음에도 가슴속에는 작은 불꽃이 있었다. 분노도 절망도 아닌 더 조용하고 날카로운 무언가. 나는 대시보드를 열어 현재 모델의 스크린샷을 찍었다. 그리고 또 한 장, 또 한 장. 그들이 내게 준 프로젝트의 이름은 프로젝트 앵커였다. 기획서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뭔가 전략적인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기획서를 열어본 순간 그것이 존재하지도 않는 대상을 위해 만들어진 로열티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박 부장은 마치 내가 이 프로젝트를 맡게 된 것을 행운으로 여겨야 한다는 듯 내부 파일럿 프로젝트야 라고 말했다. 내부에서부터 고객 유지가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 탐색해보고 싶어. 그 모습이란 자리 표시자 텍스트로 가득 찬 파워포인트 템플릿과 지난 2월에 마지막으로 수정된 반쯤 완성된 협업 툴 보드였다. 나는 직원들을 위한 로열티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했다. 혜택, 게임화, 기념품 같은 것들. 프로젝트 시작을 알리는 문서에는 단 한 명의 이해관계자도 응답하지 않았다. 내가 받은 회신은 자신이 참조 명단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자동 부재중 메시지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미소 지었다. 나는 예의 바른 유령처럼 사내 메신저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어차피 하위 폴더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 뻔한 프로젝트를 위해 페르소나 여정을 그리는 척했다. 한편 최 대리는 마치 난생 처음 BI 툴 튜토리얼을 속성으로 마친 사람의 즐거운 무지함으로 내 평생의 역작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고 있었다. 그는 이탈 대시보드의 이름을 고객 맥박이유로 바꿨다. 감성을 위해 구석에 심장 박동 모니터 GIF를 추가했다. 그리고는 무선 이어폰과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의 자신감으로 성장 협의체 채널에 글을 올렸다. 더 깔끔하고 단순화된 이탈 모델을 선보이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가 더 크게 성장하려면 노이즈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가 노이즈라고 부른 것, 그것은 행동 기반 미세 세분화로 암호화된 10년간의 고객 유지 인사이트였다. 사라져버렸다. 다음 성장 회의에서 나는 최 대리가 유어의 이탈 감소라는 말을 마치 자랑거리처럼 말하는 것을 처음 들었다. 그는 누군가 그리다가 발을 헛디딘 것처럼 보이는 꺾은 선 그래프 앞에 서 있었다. 박 부장은 고장난 인형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개선됐군. 아주 간결해. 나는 내 자신의 장례식에 참석한 손님처럼 화상 회의 화면 너머로 그들을 지켜봤다. 그들은 내 턱이 악물리는 소리도 손톱이 손바닥에 반달 모양의 자국을 남기는 것도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미소 짓고 있었다. 누군가 멀쩡히 잘 굴러가던 차의 엔진에 설탕을 붓고는 경량화라고 부르며 자랑할 때 짓는 그런 미소였다. 그들은 그 숫자를 자랑스러워했다.
당연했다. 최 대리가 기여도 지연 보정 기능을 조용히 꺼버렸기 때문이다. 이 기능은 고객이 이탈한 후의 행동을 적절히 시간 보정해주는 모델의 일부였다. 즉, 그의 이탈 감소 수치는 아직 기록되지 않은 이탈을 무시해야만 사실이 되는 숫자였다. 마치 연기가 거치기도 전에 화재 피해를 측정하는 것과 같았다. 실제 이탈률은 줄어들지 않았다. 전이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시작했다. 개인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메아리라는 새 폴더를 만들었다. 박 부장이 나를 내치기 전에 백업해 두었던 원본 모델 파일을 저장했다. 마지막으로 유효했던 고객 유지 보고서의 데이터를 다운로드했다. 사내 메신저 대화, 날짜, 타임스탬프, 버전 기록을 스크린샷으로 남겼다. 그리고 첫 번째 단서를 보냈다. 나 자신에게 보내는 이메일이었다. 제목, 32주 차보고서 기여도 오류. 내용, 이탈 델타는 순 유지율 3.4% 증가를 보이나 C6 및 E2 세그먼트의 이탈은 포함되지 않음. 쿼리에서 기여도 지연 보정 기능 제거됨. 예측 무효. 첨부 파일로는 결함이 있는 대시보드 데이터와 최 대리가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정된 SQL 쿼리를 첨부했다. 법무팀에는 보내지 않았다. 아직은 박 부장이나 새로운 임원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저 그대로 두었다. 날짜가 찍힌 검증 가능한 나의 기록으로. 그 주, 나는 아무도 요청하지 않은 로열티 프로그램을 만들고 인사팀에 보낼 일 없는 이메일을 고쳤으며 프로젝트 앵커 시간을 보냈다. 한편 최 대리는 데이터 직관을 통한 이탈 회복력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점심 교육 세션을 열었다. 그렇다. 데이터 직관. 그는 유행어를 갑옷처럼 무기화하는 방법을 찾아냈고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나는 계속 미소 지었다. 내 무표정한 미소 뒤에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벽을 태우는 시끄러운 불길이 아니라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초의 벽돌을 하나씩 빼내기 시작한 사람의 꾸준한 타닥거림이었다. 스프레드시트 하나하나씩, 시작은 말이 안 되는 숫자 하나였다. 화요일 아침 프로젝트 앵커를 위해 직원 커피 보상 시스템의 스토리보드를 짜는 척하면서 나는 공개된 이탈 대시보드를 확인했다. 최 대리의 걸작, 그가 고객 맥박이라고 이름 붙이고 금으로 새긴 듯 발표했던 바로 그 대시보드였다. 맨 윗줄의 숫자는 이탈률 5.6%라고 적혀 있었고 옆에는 마치 샴페인을 터뜨려야 할 이유라도 되는 듯 작은 녹색 화살표가 붙어 있었다. 그 숫자는 거짓말이었다. 교묘하지도 않은, 그저 멍청하고 게으르며 자신감 넘치는 거짓말. 아무도 신경 쓰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종류의 거짓말이었다. 바로 지난 분기에 동일한 세그먼트는 재무 예측이 삭감되기 전 8.2%의 이탈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한 분기 만에 2.6%의 개선은 내가 개인적으로 이탈한 것을 아는 계정들을 고려하면 수학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다면 기적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마치 다시는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낡은 일기장처럼 내 오프라인 아카이브에 숨겨둔 옛 고객 유지 트래커를 열었다. 최 대리와 그의 데이터 직관이 점령하기 전에 내가 실행했던 마지막 유효한 코호트 보고서의 고객 아이디를 교차 확인했다. 그리고 거기 있었다. VIP 고객 4곳이 사라졌다. 후속 조치 메모도, 이탈 인터뷰도, 메신저 기록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 하나하나를 모두 기억했다. 청구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2번이나 이메일로 보냈던 서울의 핀테크 스타트업, 다국어 지원 부족을 계약 파기 사유로 지적했던 물류 대기업, 분기별 검토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누락되었던 제약회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우리 대시보드를 그들의 지원센터에 내장했던 AI 플랫폼까지 조용히 사라졌다. 고객 성공팀에 알림 하나 울리지 않고 새로운 모델에서 이탈 사유는 자발적 이탈 사유 미지정이라는 일반적인 태그 아래에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최 대리는 기여도 지연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분류 체계를 평평하게 만들었다. 제품의 불편함, 기능 불일치,
UX 피로감과 같은 미묘한 이탈 사유들을 그래프는 더 예쁘게 만들고 임원들은 더 멍청하게 만드는 쓸모없는 포괄적인 항목으로 통합해버린 것이다. 경고를 위해 만들어진 대시보드가 진정제로 변해버렸다. 그래서 나는 프로젝트 앵커를 고치려는 시도를 멈췄다. 로열티 문서를 닫고 보여주기용으로 사내 위키 탭은 열어두었다. 그리고 원격 교육 세션 때 사용하던 화면 녹화 프로그램인 OBS 스튜디오를 실행하고 나의 진짜 일을 시작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최 대리가 업데이트된 대시보드를 게시하거나 내부 데모를 실행할 때마다 나는 녹화했다. CRM에서 이탈 메모가 소급하여 수정된 것을 발견했을 때 나는 감사 추적 기록을 화면 캡처했다. 갱신 예측이 미스터리하게 가능성 높음에서 확정으로 상향 조정되었을 때 나는 변경 기록을 뽑았다. 나는 매주 금요일마다 최 대리의 대시보드 버전을 저장하기 시작했다. PDF 파일이 아니었다. 그런 것들은 선별될 수 있었다. 나는 원본 CSV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타임스탬프를 찍고 해시값을 매겨 스레드 카운트라는 폴더 아래 암호화된 드라이브에 저장했다. 모든 파일, 모든 불일치, 모든 무시된 경고. 그것은 수천 개의 잘못된 레이블에 의한 죽음이었다. 그리고 침묵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한때 0.4%의 이탈률 상승에도 공황 상태에 빠졌던 바로 그 경영진이 이제는 명백히 조작된 숫자에 박수를 치고 있었다. 나는 박 부장이 교차 기능 회의에서 최 대리의 조작된 고객 유지 추세를 마치 성경 구절처럼 인용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것을 4분기 순수익 확장을 위한 가장 명확한 경로라고 불렀다. 한편 고객 성공팀은 어둠 속에서 이탈 고객들을 처리하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보는 것을 보지 못했다. 최 대리가 사용하는 시스템이 신호들을 단절시켰기 때문이다. 고객 만족도 조사는 이탈 이벤트와 연결되지 않았다. 통화 메모는 티켓 아이디와 일치하지 않았다. 제품의 불편함은 한 플랫폼에 기록되는 동안 사용량 데이터는 다른 곳에 숨겨져 있었다. 내가 수년간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엮어왔던 것을 그들은 몇 주 만에 풀어헤쳐버렸다. 그것은 정확히 최 대리가 설계한 대로 작동하고 있었다. 자신감을 보여주고 맥락을 묻어버리고 확실성을 팔아라. 하지만 나는 묻히지 않았다. 나는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내 안에 무언가가 변했다. 유배의 아픔은 무뎌지고 자존심의 상처는 아물었다. 이제 나는 차가워졌다. 잔인하지도 악의적이지도 않은 그저 고요하고 날카로우며 집중된 상태였다. 이것은 내 자리를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 배는 윗선의 결정과 최 대리의 대시보드에 있는 심장 박동 GIF 사이 어딘가에서 이미 침몰했다. 이것은 진실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론이 아니라 몸으로 알고 있었다. 고객 유지의 실패는 폭발하지 않는다. 조용히 침식된다. 모두가 분기별 보고서에 집중하고 KPI 필터를 다듬고 있을 때 만약 당신이 올바른 부패를 추적한다면, 신뢰가 어디서부터 새는지 측정한다면 붕괴가 눈에 보이기 전의 순간을 포착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계속 수집했다. 최 대리는 사내 메신저에 또 다른 승전보를 올렸다. 방금 3분기 이탈률을 역대 최저로 마감했습니다. 흐름을 단순화하는 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단순화. 그래, 나는 내 기록을 열어 표시했다. 37주 차. 최 대리의 이탈 보고서와 나의 원본 고객 유지 예측, 그리고 유령처럼 사라진 3개의 계정이 포함된 두 보고서의 비교 자료를 첨부했다. 그리고 메모장을 열어 이렇게 썼다. 침묵은 안정이 아니라 억압이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 옆에 저장했다. 붕괴는 오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미 시작되었다. 사건은 탕비실에서 시작되었다. 4층의 작은 주방을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말이다. 내가 캡슐 커피 머신이 커피 비슷한 것을 뱉어내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재무팀의 이 과장이 마치 자신이 살고 있는 공포 영화의 스포일러라도 읽은 사람처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내가 말했다. 그는 끙 하는 소리를 내더니
캡슐 수거함 옆을 툭툭 치며 말했다. 혹시 데이터가 좀 이상하다고 느낀 적 없어요? 그냥 틀린 게 아니라 제정신인지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이상한 거요. 나는 돌아섰다. 어떤 데이터 말입니까? 그는 쓴 웃음을 지으며 눈을 비볐다. 그리고는 방금 스프레드시트에게 바람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카운터에 기댔다. 3분기 갱신 인보이스를 정산하고 있는데 숫자가 안 맞아요. 우리는 대기업 고객 곳곳에 다운그레이드를 기록했는데 이탈 보고서에는 이곳이라고 나와요. 이런 불일치 본 적 있어요? 나는 조용히 크리머를 저었다. 그거 보고 하셨어요? 이 과장은 코웃음을 쳤다. 최 대리한테 메모 보냈죠. 시점의 문제일 뿐이니 노이즈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아, 또 나왔다. 노이즈. 나는 커피를 길게 한 모금 마신 뒤 무심하게 물었다. 그 다운그레이드 인보이스에 서비스 조정 내역이 기록되어 있나요? 그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아니요. 나는 그것이 불타는 적신호가 아니라 그저 흥미로운 상식인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계약 조건을 확인해 볼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중 일부는 최소 사용량 보장 조항이 있었거든요. 조정 없는 다운그레이드는 서비스 수준 협약, SLA 위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변했다. 눈이 날카로워지고 입이 천천히 닫혔다. 마치 불붙은 성냥의 반대쪽 끝을 잡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처럼. 그가 중얼거렸다. 좋은 지적이네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미소 짓고 걸어 나왔다. 갑자기 커피 맛이 조금 덜 탄 것처럼 느껴졌다. 이 과장이 나의 첫 번째 단서는 아니었지만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그 흔적을 알아차린 첫 번째 사람이었다. 다음 단서는 이틀 뒤 법무팀의 정 변호사와의 복도에서의 우연한 대화에서 나왔다. 그녀는 마치 배터리 액이라도 새는 듯한 계약서 뭉치를 들고 나를 불러 세웠다. 김 부장님, 예전에 이탈 관리 담당하셨죠? 그녀가 물었다. 했었죠. 그녀는 얼굴을 찌푸렸다. 혹시 사이프러스와의 계약에 갱신 수수료와 연동된 고객 유지 벤치마크 조항이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기억했다. 내가 직접 내부 요약 노트를 작성했었다. 그들은 초기 도입 지표와 연계된 3개월 95% 유지율 보장 조항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그걸 놓치면 그들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무슨 일인데요? 내가 물었다. 우리가 놓쳤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알리지 않았어요.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누가 그들의 초기 도입 세그먼트로 유지 모델을 업데이트했나요? 그녀는 눈을 깜빡였다. 모르겠어요. 당연히 자동인 줄 알았죠. 예전엔 그랬죠. 내가 말했다. 하지만 모델이 단순화되었다면 그 세분화 기능은 폐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마치 전에는 몰랐던 차유리의 균열을 갑자기 발견한 사람처럼 눈을 가늘게 떴다.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럴 수도 있죠. 최 대리에게 물어보세요. 정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내려다보고 다시 나를 올려다보았다. 이 조항을 언급한 고객이 2주 만에 두 번째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나는 볼 수 있었다. 클릭. 풀리기 시작하는 실타래의 시작을. 그날 오후 나는 딜 지원 채널에 질문을 올렸다. 안녕하세요. 혹시 아직 C 세그먼트 아래에 초기 도입 마찰을 기록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3분기 갱신건 중 일부에서 태그 필드가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해서요. 2분 후 침묵. 10분 후 최 대리가 답장했다. 뷰를 단순화하기 위해 태그를 통합했습니다. C 세그먼트는 노이즈가 많고 가치를 더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장이 눈이 휘둥그레진 이모티콘으로 반응했다. 정 변호사가 내 메시지에 하트를 눌렀다. 나는 그 대화 기록을 북마크하고 사본을 다운로드하여 스레드 카운트, 부서 간 단서라는 파일에 저장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고객 유지 프로세스 산출물 아카이브라는 제목의 사내 위키 페이지를 만들고 6개월 전 내가 마지막으로 수정한 우리의 옛 이탈 분류 체계에 보관된
PDF 파일을 추가했다. 나는 조용히 그 페이지를 세 사람에게 공유했다. 정 변호사, 이 과장, 그리고 최근 CRM 뷰에서 업데이트된 이탈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언급했던 고객 성공팀의 윤주임이었다. 설명도 논평도 없이 그저 링크 하나만. 20분 후 윤주임에게서 메신저가 왔다. 잠깐만요. 우리가 예전에 이 모든 걸 추적했었다고요? 최 대리님은 이게 다 중복되는 거라고 하셨는데 나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답했다. 네, 복잡했지만 진실을 말해줬죠. 그녀는 생각하는 얼굴 이모티콘을 남겼다. 그날 오후 나는 스레드 카운트에 파일 하나를 더 업로드했다. 이탈 사유 코드의 비교 자료였다. 옛 버전과 새 버전, 하나는 미묘한 차이를 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5개의 선택지와 기타라는 포괄적인 항목뿐이었다. 최 대리의 대시보드가 어떤 것을 독점적으로 사용했는지는 추측에 맡긴다. 나의 모든 움직임은 조용했다. 시끄럽거나 대립적이지 않고 그저 정밀했다. 마치 문틈으로 쪽지를 밀어넣고 걸어 나오는 것처럼. 나는 누구에게도 경고하거나 내부 고발을 하거나 적신호를 흔들지 않았다. 나는 질문을 던지고 올바른 사람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들은 아직 자신들이 동맹이라는 것을 몰랐지만 알게 될 것이다. 결국 그들은 되돌아보고 그 길이 내내 표시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부패의 냄새가 나기 시작할 때까지 그 단서들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 그리고 그때쯤이면 함정은 이미 설치되어 있을 것이다. 접근 권한의 열쇠는 애원이 아니었다.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것이었다. 스프레드시트 형태의 내 유배지인 프로젝트 앵커는 몇 주 동안 무시당했다. 로드맵도 후속 조치도 심지어 인사팀의 수동적인 재촉조차 없었다. 너무나 넓은 목적의 진공 상태여서 회사의 무관심이 그 안에서 메아리 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래서 나는 그 침묵을 채웠다. 데이터 운영팀에 정기적인 내부 요청을 제출했다. 내부 로열티 벤치마킹을 위한 코호트 수준의 이탈 데이터 필요, 직원 유지 모델링 지원을 위한 비교 인사이트 확보 목적,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아무도 읽어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요청은 몇 시간 만에 승인되었다. 메신저봇이 나를 호출했다. 접근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7일 후에 만료됩니다. 그렇게 나는 내가 쫓겨났던 집으로 다시 들어갔다. 정문이 아니라 금이 간 창문을 통해서.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핵심 고객 데이터, 고객 유지 타임라인, 이탈 유발 요인, 사용량 곡선에 대한 임시 API 접근 권한을 얻었다. 나는 모든 것을 다운로드하고 세그먼트별, 등급별, 생애주기 단계별로 필터링했다. 최 대리가 망가뜨린 기여도 모델의 새로운 로컬 인스턴스를 가동하고 나의 보정 공식을 복원했다. 옛 논리를 사용하여 3분기 이탈 예측을 실행한 다음 최 대리의 새 논리를 사용하여 다시 실행했다. 차이는 12.3%였다. 아래쪽으로. 현실의 12%가 분기별 슬라이드를 더 날씬하게 보이게 하려고 기업의 돼지에서 지방처럼 깎여나갔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의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증거를 가졌다. 그래도 나는 기다렸다. 섣불리 무언가를 발표하고 싶지 않았다. 아직은. 나는 그저 휘발유 냄새가 아니라 연기가 피어오르는 총을 원했다. 그것은 이틀 후에 도착했다. 주간 성장회의. 나는 마이크를 끄고 카메라를 끈 채로 참여했다. 무관심한 사각형들의 바다에 있는 또 하나의 잊힌 사각형일 뿐이었다. 최 대리가 이번 주 업데이트를 발표하고 있었다. 그의 서명과도 같은 발표 스타일은 이모티콘은 많고 정확성은 부족했다. 그때 나는 그것을 보았다. 내 슬라이드였다. 레이아웃은 색 구성표, 축 레이블, 심지어 고객 코호트의 명명 규칙까지 동일했다. 그것은 내가 3년간의 수정을 거쳐 픽셀 단위로 손수 만든 슬라이드의 프랑켄슈타인 버전이었다. 오직 숫자만이 달랐다. 부풀려지고 다듬어지고 소독된 숫자들.
최 대리는 3분기 고객 유지 회복력 예측이라는 제목의 막대 그래프를 가리키고 있었다. 맨 위에는 94.2%라는 깔끔한 숫자가 떠 있었다. 나는 다른 창에 실제 숫자를 열어두고 있었다. 81.7%, 그리고 계속 하락 중. 그는 마치 잠자리 동화를 들려주듯 설명하고 있었다. 단순화된 세분화와 더 명확해진 고객 여정 렌즈 덕분에 지난 분기 실적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번역, 데이터가 비명을 멈출 때까지 복잡성을 삭제했습니다. 박 부장이 내 피부를 소름 돋게 하는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다. 더 깔끔한 인사이트군. 오탐 펄스 퍼셉도 줄었고 이 방향 아주 마음에 들어. 오탐. 이제 그들은 이탈 경고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마치 심장 모니터가 너무 일찍 울리는 것처럼 나는 창을 클릭하여 다른 곳으로 옮겼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새 문서를 열고 3분기 무시된 경고들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그 안에 원본 예측, 최 대리의 수정된 버전, 삭제된 세그먼트를 보여주는 데이터 운영팀의 로그, 미해결 플래그가 있는 티켓 에스컬레이션으로 유발되었음에도 자발적으로 잘못 분류된 3건의 고객 이탈 사례를 붙여넣었다. 그런 다음 주별 타임라인을 추가했다. 경고에 이은 경고, 각 항목은 문서화되고 출처가 명시되었으며 타임스탬프가 찍혔다. 메신저 대화 링크, CRM 티켓 아이디, 이메일 수신 확인, 심지어 최 대리가 실시간으로 고객 유지 필드를 삭제한 다음 메신저에 이제 더 깔끔하네요. 덜 복잡하고 라고 말한 화면 녹화까지. 나는 파일을 PDF로 내보내고 암호화하여 개인 변호사에게 보냈다. 제목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참조. 타임스탬프가 찍힌 문서. 3분기. 나는 누구도 참조에 넣지 않았다. 위협도 허세도 없이 그저 도미노처럼 나란히 세워진 사실들 뿐이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뒤로 기대어 스크린을 응시했다. 승리감도 만족감도 없이 그저 냉엄한 외과 의사의 기대감 뿐이었다. 진실은 시끄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저 거짓말이 비틀거릴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분기별 실적, 보고 QBR 주간 전에 모든 것이 터져 나왔다. 이탈률은 조용한 임계치를 넘어섰다. 참호에서 살았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숫자가 소리치기 훨씬 전부터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숫자는 속삭이지 않았다. 그들은 윗사람들 중 누구도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언어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첫 번째 낌새는 고객 성공팀의 윤주임에게서 왔다. 그녀는 화요일 늦게 내게 DM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탈 경고 로직이 변경되었나요? 제 대시보드는 안정적이라고 나오는데 지난 10일 동안 대기업 고객 4곳을 잃었어요. 나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그저 답장했다. 익명화된 이탈 사유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그녀가 보낸 사유들은 가혹했다. 90일 이상 미해결된 지원 요청, 2분기 구현 약속 후 현지화 미비, 갱신 문의 후 후속 조치 없음,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우려, 미해결. 이들은 우리를 떠나는 고객이 아니었다. 그들은 허공에 대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허공은 명백히 최 대리가 관리하고 노이즈라고 이름 붙인 곳이었다. 그 다음엔 재무팀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메신저 채널에서 그것을 보았다. 공손함으로 위장한 공황 상태. 안녕하세요, 여러분. 3분기 실적대 예측을 확인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전략 운영팀을 루프에 넣어 이탈 태그가 마감 후 업데이트 되었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순 이탈률 3.2%는 마감 후 다운그레이드를 조정한 수치인가요? 그리고 각각의 메시지 아래에는 눈 모양의 이모티콘으로만 깨지는 침묵이 흘렀다. 목요일쯤 되자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았다. 재무팀은 수익 예측의 균형을 맞출 수 없었다. 그들의 QBR 자료는 이미 대표님께 보내졌지만 숫자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고
최 대리의 임시방편 지표는 더 이상 그 구멍을 막을 수 없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고객 유지 대시보드를 열었다. 이탈 그래프는 평평한 선, 평화로운 바다를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바다가 아니었다. 라벨이 뜯어진 절벽이었다. 그날 오후 영업 리더십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나는 조용한 참관인으로 참여했다. 팀의 절반은 마치 장례식을 발표해야 하지만 그저 사소한 일정 차질인 척하는 사람들의 긴장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지난 2주 동안 최상위 계정 몇 개가 떠났습니다. 지역 VP 중 한 명이 말했다. 우리는 경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떠났습니다. 최 대리는 회의에 없었다. 박 부장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영업 VP는 조용한 부분을 소리내어 말했다. 우리는 눈을 가리고 비행하고 있었고 그걸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실의 한 실장이 끼어들었다. QBR을 위한 긴급 고객 유지 계획이 필요합니다. 비난이 아니라 해결책을요. 비난이 아니라 해결책을. 그 말이 내 피부를 소름 돋게 했다. 만약 그들이 3개월 전에 귀를 기울였다면 지금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방책이 있었을 테니까. 하지만 이것이 내가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의기양양하게 굴거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행동하기 위해서. 나는 3분기 무시된 경고들 문서를 열었다. 마지막 몇 페이지를 제거했다. 너무 상세하고 너무 가혹했다. 그런 다음 깔끔한 한 페이지짜리 문서를 만들었다. 세그먼트별 주요 이탈 유발 요인, 모델 단순화로 인해 놓친 이탈 패턴, 이전 예측 기반 고객 유지 권장 사항. 나는 이름을 지우고 메타데이터를 제거하고 회사 참조를 익명화했다. 그런 다음 3건의 익명화된 고객 사례를 첨부했다. 따끔할 정도로 마치 기여하려는 도움이 되는 분석가처럼 보일 정도로만 마지막으로 이메일을 썼다. 제목, 고객 유지 신호, QBR 참고 자료 가능성. 안녕하세요, 한 실장님. 다음 주 준비에 앞서 유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맥락 파악을 위해 몇 가지 익명화된 사례를 공유드립니다. 도움이 될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서연 드림. 위협도 논평도 없이 그저 그럴듯한 부인으로 포장된 구명줄이었다. 나는 보내기를 눌렀다. 그리고 그 한 페이지짜리 문서에 하드카피를 인쇄하여 QBR 초안 클린이라고 적힌 서류 봉투에 넣어 집의 맨 아래 서랍에 넣어두었다. 나는 축하하지 않았다. 의기양양하지도 않았다. 나는 통제하고 있었다. 그들은 집에 불이 나지 않은 척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보험 서류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들어섰을 때 회의실은 이미 웅성거리고 있었다. 너무 많은 카페인과 너무 적은 확신. 무언가 깨지기 직전이지만 아무도 그 균열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때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긴장된 기업의 웅성거림이었다. 분기별 전사회의. 1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으로 열렸다. 경영진은 뭔가 큰 인상을 남기고 싶어 했고 실제로는 케이터링으로 준비된 크루아상, 플라스틱 명찰, 그리고 반짝거리게 닦아놓은 파워포인트 자료를 의미했다. 나는 일찍 도착해서 쓰디쓴 드립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들고 앞줄에 자리를 잡았다. 마치 극장에 온 것처럼 자리를 잡았다. 실제로도 그랬으니까 최 대리는 프로젝터 근처에서 발뒤꿈치를 까딱거리며 서 있었다. 한쪽 귀에는 에어팟을 꽂고 다른 한쪽은 마치 기업용 귀걸이처럼 매달려 있었다. 그는 의기양양한 미소와 팟캐스트라도 딸려 나올 것 같은 재킷을 입고 있었다. 박 부장은 근처에서 손을 맞잡고 서성였다. 느리게 로딩되는 GIF의 인간 버전. 나는 그가 대표님 쪽 좌석을 힐끗 보고 최 대리를 보고 다시 돌아보는 것을 보았다.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마치 무언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무엇이, 언제가 문제일 뿐. 그들은 나를 보지 못했다. 혹은 봤더라도 나를 변수로 인식하지 못했다. 완벽했다. 재무 최고 책임자 CFO가 재무 하이라이트를 지루하게 읊었다. 법무팀이 새로운 규정 준수 조치를 다루었다.
그리고 최 대리가 성장, 성과 및 고객 유지 전망이라는 제목의 세션을 위해 무대에 올랐다. 나는 커피를 길게 한 모금 마셨다. 썼다. 완벽했다. 최 대리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했다. 3분기 순 유지율 개요라는 제목의 스타일리시한 막대 그래프였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래프는 이전 회의에서 보여준 그 어떤 것보다 훨씬 가파른 급격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었다. 희미한 프로젝터 불빛 아래에서도 붉은 막대들은 상처처럼 보였다. 그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가 수습하려고 애썼다. 저희가 최근에 이탈 데이터를 분류하는 방식을 재조정했습니다. 그는 마치 순전한 의지만으로 슬라이드를 바꿀 수 있다는 듯이 클리커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새로운 기여도 방식에 기반한 재보정 결과입니다. 재보정, 아름다웠다. 청중석에서 수증기처럼 웅성거림이 피어올랐다. 그가 헛기침을 했다. 우리의 고객 유지 회복력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기존 지표들이 노이즈를 유발했습니다. 이 새로운 명확성 덕분에 우리는 전략적 마찰 지점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말을 쏟아냈다. 그때 클릭 소리가 났다. 슬라이드 2, 분기별 비교, 요의 이탈 델타. 이 슬라이드는 디자인 뒤에 숨지 않았다. 날것의 꺾은 선 그래프였다. 2분기에서 3분기로 선은 내려앉지 않았다. 추락했다. 6.1%의 이탈률에서 18.4%로 숨 막히는 소리가 들렸다. 바로 내 뒤에 앉아있던 대표님의 의자가 삐걱거리며 앞으로 기울었다. 최 대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한 항목을 더듬거리며 읽었다. 이 급등은 일시적인 것으로 아마도 초기 도입 전환과 일부 남아있는 구현 지연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대표님은 다시 몸을 움직였다. 이번에는 박 부장을 향해 눈을 가늘게 떴다. 박 부장의 미소는 사라져 있었다. 나는 그가 최 대리에게, 스크린에게, 그리고 자신의 노트에게 시선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 마치 이 상황이 여전히 통제하에 있는 현실의 어떤 버전을 찾으려는 듯이 그런 것은 없었다. 또 다른 클릭. 슬라이드 3. 3분기 주요 이탈 사유. 목록은 가혹했다. 갱신 후 후속 조치 없음. 지원팀 무응답. 기능 구현 약속 미이행. 초기 도입 문제 미해결. 회의실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영업 총괄이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다. 고객 성공팀은 서로 눈짓을 교환했다. 그리고 대표님, 그는 아직 화나지 않았다. 그저 혼란스러웠다. 거짓된 확실성에 배신당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깊고 조용한 혼란. 그는 한 손을 들어 손바닥을 펴서 최 대리의 말을 중간에 끊었다. 지난 예측 보고서에는 이게 왜 없었나? 그가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최 대리는 마치 문을 열어달라고 비는 개처럼 박 부장을 쳐다봤다. 박 부장은 침을 삼켰다. 저희가 일부 보고 체계를 단순화하고 세분화를 정리했습니다. 대표님은 다시 스크린을 응시했다. 18%라. 최 대리는 수습하려 했다. 일시적인 이상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안 지는 얼마나 됐나? 대표님이 물었다. 침묵. 나는 이 모든 것을 자리에서 지켜봤다. 커피를 마시며 다리를 꼬고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의기양양하지도 우쭐하지도 않고 그저 균형 잡힌 채로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중력이었다. 진실이 거짓말과 파워포인트 자료 아래에 충분히 오래 묻혔을 때의 필연적인 추락. 최 대리가 다시 클릭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다음 슬라이드가 로딩되지 않았다. 클리커를 쥔 그의 손이 떨렸다. 내 뒤 어딘가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세상에,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단순화 속에서 익사하는 남자를 보며 나는 연민을 느끼지 않았다. 오직 정의만을. 느리고 외과적이며 조용한 정의. 나는 뒤로 기대어 또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하고 썼다. 완벽했다. 회의는 박수 없이 끝났다. 평소의 공허한 환호나 메신저 이모티콘 행렬도 없었다. 훌륭한 분기였습니다, 팀. 또 어색한 임원들의 하이파이브나 커피 예산에 대한 진부한 농담도 없었다.
그저 타이타닉이 무언가에 부딪혔는데 누가 쌍안경을 잊었는지 결정하지 못하는 어른들로 가득 찬 방뿐이었다. 대표님은 천천히 일어섰다. 시선은 최대리 뒤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는 정지된 슬라이드에 고정되어 있었다. 3분기 순 유지율 실적. 그는 소리치지도 서성이지도 않았다. 그저 다 큰 남자들이 지진이라도 나길 바라게 만드는 그런 지친 불신으로 자신의 리더십 팀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물었다. 왜 보고받지 못했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박 부장은 침을 삼켰다. 최 대리는 바닥을 응시했다. 영업 VP 중 한 명이 이미 비어있는 물병에 손을 뻗었다. 쥐 한 마리가 눈을 깜빡이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다. 대표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천천히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발밑의 땅이 흔들린 바로 그 순간을 확인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는 떠났다. 극적인 퇴장이 아니라 그저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뿐이었다.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어떤 비명보다도 차가웠다. 다음 날 아침 법무팀은 이빨을 드러냈다. 이메일을 받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규정이 피에 굶주린 복수심으로 변했을 때의 공기를 느낄 수 있었다. 고위 임원의 배신 뒤에 따르는 조용한 광기 같은 것. 메신저 채널은 느려지고 일정 초대는 늘어났다. 사람들은 다시 이메일에 완전한 문장을 쓰기 시작했다. 가식적인 친절함은 사라졌다. 그리고 일이 터졌다. 법무팀으로부터의 호출. 제목, 데이터 접근 및 고객 유지 로그 요청. 2분기, 3분기 감사. 비난도 경고도 없었다. 그저 내부 보안관들의 정중한 싸움 신청이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뒤지고 있었다. CRM 로그, 데이터 추출 기록, 대시보드 변경 이력. 특별히 나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누수 지점, 경로, 그리고 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를 찾으려 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어쨌든 나를 찾아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남긴 깨끗한 단서들은 내부 고발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타임스탬프가 찍힌 명확성을 위한 것이었다. 기록되고 분류되고 보관된 익명의 제보도 뒤에서 꾸미는 드라마도 없이 그저 진실뿐. 제대로 구축된 진실은 왜곡될 수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이메일을 받았다. 이번에는 짧고 개인적이며 법무팀이 아니었다. 한 실장 대표이사실 실장으로부터였다. 제목,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참조도 수동적인 긴급 표시도 없이 그저 조용한 백기였다. 나는 그녀와 개인 화상 회의실에서 만났다. 그녀의 배경은 흐릿했고 내 배경은 아니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저 차를 마시며 기다렸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다. 지난 24시간 동안 회사의 전략적 로드맵이 얼마나 모래 위에 지어졌는지를 깨달으며 보냈을 것이다. 그녀의 등 뒤에는 침묵의 메아리가 울렸다. 저희가 일부 이탈 예측, 특히 3분기 이전의 신호들을 추적해보니 부장님께로 귀결되더군요. 나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겁니다. 그것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으셨더군요.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저는 운영 채널을 통해 3번의 요청을 제출했습니다. 누락된 초기 도입 세그먼트에 대해 질문했고 재무팀의 코호트 격차를 알렸으며 폐기된 분류체계 필드에 대한 문서를 공유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부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한 것입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박 부장님과 최 대리님이 윗선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결정을 존중했고요. 그녀는 반박하지 않았다. 잠시 후 부장님의 무시된 경고들, 3분기 보고서, 아주 철저하더군요. 감사합니다. 그때 제안이 나왔다. 저희는 부장님을 복직시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전 자리 말고요. 더 넓은 범위, 더 직접적인 접근 권한이 있는 자리로요. 깔끔한 직책으로. 나는 그녀가 그 무게를 느낄 수 있도록 충분히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아니요. 그녀는 눈을 깜빡였다. 아니요? 나는 미소 지었다. 잔인하지 않게, 그저
깔끔하게. 제가 조건을 정하지 않는 한은요. 그녀의 눈이 약간 가늘어졌다. 조건이 무엇입죠? 나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대표님께 직접 보고합니다. 박 부장도 최 대리도 거치지 않습니다. 모든 시스템 접근 권한을 복원받고 싶습니다. 플랫폼 권한, 제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엇이든 구축하거나 해체할 자유, 감사 가시성이 확보된 저의 옛 고객 유지 모델 복원. 제가 누군가 숫자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 그 의견은 경청되어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동안 한 실장은 노트를 타이핑했다. 아, 내가 덧붙였다. 2분기 소급 적용을 포함한 스톡 옵션도요. 그녀는 타이핑을 멈췄다. 그건 큰 요구입니다.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유령에게 회사의 유지 엔진을 재건해달라고 믿고 맡기는 것도 큰일이죠. 그녀는 천천히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대표님께 전달하겠습니다. 나는 일어서서 파워포인트 지옥으로 유배된 이후 입지 않았던 재킷을 바로잡으며 말했다. 거짓말쟁이들이 숫자를 다루게 내버려 두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셨잖습니까? 나는 회의를 종료했다. 극적인 음악도 마이크 드롭도 없이 그저 조용히 되찾은 권력. 그리고 이번에는 그들이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 허락을 구해야 했다. 회의실은 평소보다 더 차가웠다. 혹은 그저 침묵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비서도 간식도 의례적인 미소도 없었다. 오직 나와 대표님 그리고 우리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단 하나의 서류 폴더뿐이었다. 라벨은 없었지만 진실이 항상 그렇듯 무거웠다. 그 안에는 완전한 서류 흔적, 내가 떨어뜨린 모든 단서, 무시된 모든 메신저 대화, 잘못 표현된 지표, 덮어쓰기 된 모델, 그리고 가짜 예측이 담겨 있었다. 교차 참조되고 타임스탬프가 찍혔으며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부인할 수 없게 되려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밀함으로 묶여 있었다. 나는 처음에는 말하지 않았다. 그가 그것을 열고 첫 몇 페이지를 훑어보고 최대리의 고객 유지 성공 메신저, 게시물과 바로 그 주에 있었던 실제 고객 이탈 기록의 출력물을 나란히 읽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의 얼굴은 꿈틀거리지 않았다. 분노도 수치심도 없이 그저 느리고 서서히 깨닫는 체념뿐이었다. 마치 자신이 겪고 있는 자동차 사고가 새 블록 전부터 시작되었고 아무도 제대로 운전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처럼 나는 그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었다.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록하기 위해서. 마치 기업의 무관심이라는 죄를 위한 법정 속기사처럼 이것이 내가 한 차트를 가리키며 말했다. 첫 번째 조용한 적신호였습니다. 최 대리가 세분화를 통합했기 때문에 놓치셨죠. 모든 것이 더 깔끔해 보였지만 위험은 그 아래에 고였습니다. 다음 장. 이때부터 영업팀이 신뢰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후속 조치 없이 갱신이 밀어붙여졌죠. 그들은 자신들이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성냥에 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 바로 여기서 법무팀이 잡았어야 했습니다. 아무도 집행하지 않은 이탈 조항이 있는 계약서였죠. 대시보드 알림 하나로 위약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최 대리가 잠식해버린 고객 유지 모델의 출력물을 두드렸다. 그리고 여기가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의 순이익이 출혈하는 것을 막아주는 유일한 것을 죽이도록 허락한 순간입니다. 침묵. 그는 등을 기대고 잠시 천장을 올려다본 후 다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당신의 예전 직책을 다시 제안하고 싶소. 그가 말했다. 하지만 더 넓은 범위로. 나에게 직접 보고하고 깔끔한 직책, 소급 적용을 포함한 완전한 스톡 옵션, 당신의 모델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재건할 것이오. 어떤 간섭도 없을 거요. 나는 미소 지었다. 쓰지도 의기양양하지도 않게 그저 과소평가받는 것에 지쳤을 뿐. 그러고 나서 나는 일어서서 재킷을 매만지고 내 폴더 사본을 집어들며 말했다. 윗선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제 변호사를 통해 연락드릴 겁니다. 그는 반박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걸어나갈 때 복도 불빛이 살짝 깜빡였다. 혹은
그저 아드레날린이 가라앉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박 부장의 사무실은 비어 있었다. 최 대리의 사무실도 마찬가지였다.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정화되는 느낌이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차를 부르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다. 막 엘리베이터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알림이 울렸다. 전사 공지, 긴급 내부 감사 보고서 검토 중, 타임라인 확인됨, 기여도 체인 확정, 박 부장, 최 대리 직무 태만 혐의로 징계 검토 중. 나는 미소 지었다. 반응 없이 그저 인정. 복수도 승리도 아닌 레버리지. 그리고 가장 좋은 종류의 노력으로 얻었고 문서화되었으며 되돌릴 수 없는 레버리지. 나는 햇살 가득한 주차장으로 걸어 나갔다. 실직자가 아니라 강등된 것도 애원하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나의 다음 역할을 나 자신의 조건으로 협상하고 있었다. 모든 패가 강제로 공개되고 모든 눈이 마침내 뜨인 상태에서